네, 안녕하세요. 쩍쩍각사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데 그냥 이일제일 바쁘네요. 뭐 병원 바쁜 거야 뭐 상관없죠. 어차피 병원 진료 시간에 요거를 찍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외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게 명절이 겹치기도 했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1대1로 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하고 시간 조율을 하느라 시간이 없는데 최대한 쪼개서 올려보겠습니다. 1대1로 궁금하신 분들은 보통 요 파트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다양하긴 한데 대부분 맥을 어떻게 그 구분을 해야 되냐 요거를 구분을 조금 궁금해 많이 하시고, 요거랑 또 양대산막이 뭐 경락이나 경혈 이런 건 외우면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수열 있잖아요. 나중에 공부를 하실 건데 오수열의 대략적 위치를 직관적으로 잡아달라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는 간단히 뭐 장부변증 있잖아요. 뭐 비기혈증, 간기울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를 완벽하게 뭐랄까 모든 증상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것들의 대표적인 증상,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요걸로 볼 수 있고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는 요걸로 볼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주로 요 정도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대1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 강의 들어갈 거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올렸던 거는 상부, 중부, 하부의 진기였습니다. 이 화생 영역에 따른 기의 일반적 분류에서 상부, 중부, 하부의 진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요거랑 관련된 양방 생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자, 골수, 본, 매로가 있습니다. 골수, 본, 매로의 구성에 대해서 일단은 볼 건데 요거를 읽기 전에 이 정파트에서 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요 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정이라는 거에 약간 요 개념의 범주가 몇 가지를 이렇게 포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 대략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어떤 성질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뭐랄까 어떤 개체가 완성되기 이전에 생성되는 뭐랄까 약간 근원적 형태의 가까운 거를 우리가 정이라고도 했었어요. 이거는 어디 넣었던 내용이냐면 보시면 여기거든. 양신상박 합의성형 상선신생 시위정이라고 한다. 이게 아까 그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개체가 완성되기 전에 근원적 형태의 물질을 이렇게 정이라고도 정의를 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해부생리학적으로 약간은 배아의 개념을 이 정이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배아랑 태아를 구분을 하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뭐 임신 초 대략 8주까지의 상태를 배아라고 하고, 그러면 9주차부터 출산 직전까지 그 상태를 태아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둘은 이렇게 뭐랄까 주수로도 구분이 되지만 어떤 세포적으로도 좀 구분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개체가 완성되기 이전에 생성되는 뭐랄까 근원적 형태라는 관점에서는 인간에서는 약간 배아적 개념이 이 정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생성된 수곡 정미가 고의 형태, 경옥고 같은 고죠. 기름의 형태로 돼서 이게 어디로 스며들냐면 뼈의 내부로 스며들어서 보충될 수 있는 어떤 생리학적 조직을 말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나옵니다. 아까 그 파트에 나오는데 이거지. 오곡의 진액, 우리가 먹어서 음식으로 섭취한 오곡의 진액이 요런 화합 과정을 거쳐서 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으로 깊이 골공을 통해서 들어가서 뇌수를 보익한다 이거지.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온 거.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이 정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어요? 뼈에 들어가서 뼈에 존재하는 기름진 성분, 골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로 어떤 개념이 또 요 정이라는 개념에 포괄되어 있냐면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둘 다 약간 상통되는 관점이지만 구분을 해보면 약간 16세 전후로 성욕에 의해서 체외로 유출되는 물질이 있겠지. 뭐 남자로 따지면 정액이 있겠고 여자로 따지면 난자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체외로 유출됨으로써 또 다른 생명체를 생성 가능한 물질이 있잖아. 이거는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16세 전후를 기점으로 정액의 형태로 체외로 새어나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체를 생성하는 그런 근원적인 물질이 되죠. 이런 개념도 정에 포함되어 있고, 자, 이거랑 조금 이거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 대상이 다른 거야. 이거는 어쨌든 얘네들은 뭡니까? 다른 생명체를 생성하는 거고 나 자신의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좀 기여하는 물질이 있거든. 즉 사람에게 뿌려지면 새 생명을 탄생시키지만 자신이 고이 갖고 있으면은 자신의 생명력을 증폭시키는 모종의 물질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중에 요 전자는 요것들인 거고 요 후자는 뭡니까? 후자는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중간엽 줄기 세포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이라는 개념은 크게 요 세 가지의 개념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을 두루두루 살펴보면 어떤 공통적 특징이 있냐면 어떤 개체의 특정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래 이거지, 공통적으로. 그러면 어떤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생리적 관점에서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모든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인 DNA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를 이러한 DNA가 함유된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생리적 물질, 이거를 전체적으로 정의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술될 예정이지만 이 원기라는 개념이 전형적으로 요 개념이거든요. 어떤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 세포적 단위, 그거를 원기라고 보면 되는데 다 이런 거 포함되는 거지. 중간엽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정에는 이러한 원기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요 두 번째 개념인 요 골수로 볼 수 있는 요 개념도 정의 개념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이 골수의 성질이 있어. 골수라는 거를 보면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이게 아마 상완 2두근, 3두근 뭐 그거를 쪼갠 것 같은데 단면인데 이거는 그 뼈겠죠. 상완골, 휴메러스. 지금 보시면 핀셋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좀 기름진 성분들이 보이잖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름진 성분이 보이죠. 이걸 우리가 요거를 팔팔팔 따려서 설렁탕의 그런 성분으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요 성분인 기름진 골수는 과연 어떤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정해범주에 포괄시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먼저 스타트로 한번 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정해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생리적 물질인 골수의 구성 성분과 각각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그 기름진 성분이 있었잖아. 그래서 지방 조직, 아디포스 티슈가 거의 절반가량 존재한다고, 이 구성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1에서 20% 정도의 소량은 수분과 단백질, 혈관이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이 골수의 핵심 성분은 요 두 가지보다는 요 3번이죠. 바로 DNA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 집단이 무려 30에서 40% 정도의 구성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살펴보면은 그 적혈구, 백혈구로 분화 중인 미성숙 혈구 세포가 대략 95% 이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림프구나 단핵구와 같이 성숙한 백혈구가 소량 있고, 그 다음에 극소량 있는 존재들이 바로 조혈모세포, 얘네를 만들어내는 것들 있잖아. 혈구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가 요 정도 있고, 요것보다 더 소량, 요것보다 10분의 1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 중간엽 줄기세포 MSC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DNA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원기로 봐야지.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그 기름진 성상은 요 다량의 지방 조직에 의한 거잖아요. 다량의, 즉 이게 바로 아까 그 원문에 있었던 이 골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물질이 바로 이러한 골수가 정해범주에 포괄될 수 있는 이유는 얘네 둘 때문이 아니죠. 요것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포인트야. DNA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 집단이 골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 즉 체내의 생리작용을 주도하고 어떤 손상된 거를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순간엽 줄기세포들, 즉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면역세포, 면역작용을 수행하는 물질 세포들이 있고, 얘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골수를 정해 개념의 정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요 2번, 참고 2번인데, 이 중에 적혈구, 에리스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DNA가 있죠. 원래는 핵이 있는 DNA가 포함된 핵을 갖고 있는데, 성숙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핵을 세포 밖으로 그냥 유출시켜버려. 그럼 얘는 일단 핵이 없는 거야. 완성된 다음에는. 그 상태에서 혈액내로 투입됨으로써 이 핵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기가 뭔가 움푹 들어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 그릴 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원반 형태로 그리냐. 이거 구멍 뚫린 건 아니고 약간 움푹 들어간 형태입니다. 이 움푹 들어간 원반 모양의 가볍고 유연한 산소 운반 전용 물질로 변환이 되고, 즉 얘네는 산소를 여기다가 채워놓고 운반하기 위해서 핵을 버리는 거지. 그리고 혈소판은 원래 생성 기원 자체가 어떤 거대 핵세포의 핵 외의 세포질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분리되는 방식으로 생성된 다음에 이게 바로 혈액 내로 투입된 게 바로 혈소판이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손상됐을 때 얘네가 그쪽으로 달려가서 혈관을 복구시키는 거야. 임시적으로. 땜빵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포인트가 뭐예요? 적혈구는 자신의 핵이 있었는데 원래 이거를 자기가 알아서 밖으로 유출시켜 버린 거고, 혈소판은 태생적으로 핵이 없습니다. 그냥 세포질이 쪼개져서 생성된 게 혈소판인 거지. 그래서 성숙한 상태의 적혈구와 혈소판은, 백혈구는 DNA가 있어요. 백혈구 DNA가 포함된 백혈구와 달리 적혈구와 혈소판은 유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생리적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적혈구와 혈소판은 어떤 범주에 포함이 되겠어요? 자, 일단은 DNA를 포함한 물질로부터 화생되나, 정작 자신들은 DNA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혈관 내부를 운행하긴 하죠. 얘네가 계속 혈관 내부를 운행하면서 본연의 어떤 생리적 기능들을 발휘를 하는데, 얘네가 뭐랄까, 음식물로부터 직접적으로 화생되지는 않잖아요. 음식물로부터 화생된 어떤 세포들로부터 2차적으로 화생된 물질들이 바로 이 혈소판과 적혈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DNA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기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영기라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수곡정미로부터 직접적으로 화생된 게 영기와 위기잖아. 그 중에 혈관 내를 돌아다니는 게 영기고, 혈관 외부 간질을 돌아다니는 게 위기인데, 얘네는 혈관 내부를 운행하긴 하지만 음식물로부터 직접적으로 화생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영기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혈관 내부를 운행하되 영기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혈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속하겠죠, 얘네는. 아시겠죠? 그래서 영기도 원기도 아니다. 그냥 혈의 구성 성분 중에 속하는 게 바로 이 적혈구와 혈소판이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참고 3번. 이 내용은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 그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그 내용이 있었어. 여기 나오잖아.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이 세 가지 상부, 중부, 하부의 진기가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진기가 흩어져 버리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잖아. 이거를 약간 구체적으로 풀어본 게 요 참고 3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1번 먼저 읽어봅시다. 대체로 이거는 소문상구천진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대체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생로병사의 이치를 환하게 깨우친 성인들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수해 왔다. 자, 보통 내경이나 이런 데서 성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성인군자 이런 거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의학서적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건강학적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생로병사의 이치를 환하게 깨우친 사람들 정도로, 그 양생에 대해서 득도한 사람들 정도로 요 성인 같은 거를 개념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어떤 가르침을 전수했냐면, 인체가 허할 때 그 틈을 비집고 체내로 침투함으로써 개별적인 병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허사가 있고, 보통 허사 작품은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약간은 디테일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특유의 사나운 성질로 인해서 인체의 면역학적 상태와 크게 상관없이 체내로 침투함으로써 집단적인 병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적풍에 인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와 시기를 적절히 파악해서 적절히 회피해야 돼. 얘네를 안 마주치는 게 최선이죠. 그죠?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안 마주치는 게 최선이야. 그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가득 찬 온갖 번잡한 생각들을 깨끗이 비워서 평온함을 유지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자, 진기가 지금 얘네랑 접촉을 하다 보면 어쨌든 얘네를 퇴치하기 위해서 면역작용이 활성화되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진기가 소모가 되잖아요. 육체적인 관점에서 소모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떤 후달리는 상태에 이르러도 그거를 평정심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진기가 또 소모될 거 아니야, 심리적으로. 즉, 진기가 이런 두 상황을 다 피할 수 있다면 진기가 육체적, 심리적 병리 상태를 해결하는데 헛되이 소모되지 않게 되고, 본연의 생명 현상 유지라는 생리적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생리적 변화들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겠죠. 그러면 정과 신 또한 체내에 충실하게 안정적으로 머무르며 보존될 수 있게 되니,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 질병이 도래할 수 있겠는가라고 가르침을 전수해 준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요 허사적풍이라는 거는 보통 하나의 개념으로 퉁쳐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둘 다 외사이긴 합니다. 인체 외부에서 도래하는 사기이긴 해요. 외사이긴 한데, 이 허사에는 요 허라는 개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고, 적풍에는 요 도적이라는 적자가 들어가 있잖아. 이러한 단어들을 두루 고려했을 때, 이 허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체가 허해야만이 침투 가능한 사기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몸 관리를 잘하면 잘 안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가벼운 감기 같은 질환들 있잖아. 그런 감기를 유발해내는 어떤 외부의 사기를 허사라고 본다면, 인체 면역학적 상태와 크게 상관없이 인체로 침입해서 전기의 허실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강도짓 하듯이 마구마구 휘저어놓는 그런 병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사기 있잖아. 그런 거를 적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습니까?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킨 흑사병, 패스트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하긴 하는데, 이 구분도 사실 애매해요. 이 흑사병 자체도 그 에리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은 건 아니잖아. 여기서도 면역이 돼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분명 있잖아요. 당연히 얘도 전기가 엄청나게 강하면 회피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허사적풍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상 얘네 둘도 그냥 상대적인 개념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대적으로 뭐랄까, 집단적으로 어떤 돌림병, 전염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적풍이 원인이고,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질환은, 개별적인 질환은 질환의 원인은 허사로 보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소문 이합 진사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황제가 묻기를 사기가 움직이는 양상을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존재하는가? 자, 기백이 또 대답을 해주죠. 일반적으로 사기가 이 경락 있잖아요. 우리가 경락이라고 배우는데, 상대적으로 요 경맥 같은 경우는 심부에 위치한 경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락맥 같은 경우는 천부,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위치한, 그래서 외부 사기와 더 가까운 그 경락을 락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기가, 그러면 외사는 기본적으로는 어디를 먼저 침투하겠습니까? 락맥을 먼저 침투를 하겠지. 천부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퇴치가 안 되면 경락은 어쨌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부의 경맥에까지 침투를 하겠죠, 외사가. 그래서 그 경락의 혈맥 속에 머물게 된다면, 한으로 대표되는 해당 사기 본연의 성질이 온으로 대표되는 상대적으로 면역체계의 활성도가 높은 경맥의 정계 성질과 충돌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는 안정된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
그처럼 면역학적 충돌이 유발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변화들은 마치 물이 갑자기 땅에서 갑자기 훅 하고 솟구치거나 파도가 요동치는 양상처럼 시간 변화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어떤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양상의 증상들로 구현이 된다 이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진기는 경맥에 존재하면서 사기에 저항하는 말 그대로 정기인 경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떠한 병리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러한 진기, 즉 경기가 아주 허한, 그래서 사기 본연의 성질이 크게 발현되는 시기로 간주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지. 즉 경기가 좀 경기도 하루 중에 이렇게 성쇠를 리듬을 타게 되는데, 경기가 일시적으로 쇠했을 때는 그 경맥에 잔존하고 있던 사기 본연의 성질이 크게 나타나면서 그 증상이 악화된다 이거지. 즉 이렇게 사기의 기세가 왕성한 시기, 즉 증상이 두드러지게 강력하게 나타난 시기에는 어차피 전기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쇠퇴한 시기야. 근데 이제 곧 올라와. 그러면 치료를 할 때는 이 사기의 기세가 왕성한 시기에 인위적으로 맞서를 하지 말고 다시 진기가 쭉 올라올 타이밍에 같이 협조해서 몰아쳐야 사기가 체외로 배출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첨부와 신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랄까, 이게 위기의 운행 양상과 결정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천부에 존재하는 경락이든 간질이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천부에 있는 애들은 외부 기온 변화에 대한 항상성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외부 기온이 차지면 여기도 쉽게 차지는 거야. 근데 신부의 간질이나 경락 같은 경우는 외부 기온 변화에 대한 항상성이 되게 높아. 그래서 외부가 아무리 차져도 여기는 어느 정도 따뜻한 기온을 유지를 한단 말이야. 그게 결정적인 차이고, 이것 때문에 위기에 밤낮 그 운행 양상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신부는 상대적으로 천부에 대해서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따뜻함이 유지된다는 것은 어떤 우리 몸에서 면역 작용을 수행하는 단백질이라든가 효소들의 활성도 자체가 항상 최적화된 상태로 신부에서는 유지가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천부에서는 그 면역력의 활성도 자체가 그 외부 기온 변화에 따라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부침이 있는 거지. 근데 신부는 상대적으로 되게 뭐랄까, 그 면역력 활성도 자체가 항상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야. 즉 심층의 면역력이 천부의 면역력보다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천부의 낭맥에서 퇴치 안 된 것들은 이렇게 신부로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곧 얘는 퇴치가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면역력 계통 관련 내용보다는 요 항상성, 외부 기온의 항상성 차이에 의해서 나중에 당연히 설명을 드릴 건데, 위기의 밤낮 운행 양상의 차이가 생긴다. 요게 조금 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상부, 중부, 진기의 상부, 중부, 하부의 진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각각의 그 부위에 대해서 상부의 진기에 대해서 자세히 풀고, 중부, 하부의 진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푸는 쪽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